새벽 2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8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한 명의 레지던트에게 돌아갔습니다. 약물 용량 실수. 속보는 새벽 3시에 터졌고 그의 이름은 4시가 되기 전에 전국에 퍼졌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카메라가 기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이모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고함을 지를 거라고, 뺨을 때릴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선임하겠습니다. 왜? 조카를 잃은 유족이 왜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를 변호하겠다고 나섰을까요? 그날 밤 나는 유리문 너머에서 봤습니다. 모두가 멈추려 할 때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사람을. 그리고 그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 밤의 기록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새벽 2시 서울 동북부 한강 너머로 불빛이 드문드문 꺼져가는 시간. 도시는 겨우 잠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북중앙대학병원 응급실 앞은 그 시간에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파란 조끼를 입은 보안요원 3명이 입구 앞을 막고 서 있었다. 그 뒤로 병원 홍보팀 직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 둘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 보호자 대기 벤치 옆에 카메라 2대가 이미 삼각대를 세우고 있었다. 누군가 미리 알린 것이다. 오후 11시 43분 8살 남자아이가 응급실로 이송됐다. 고열과 경련, 기저질환 없음. 담당 레지던트는 박준혁이었다. 레지던시 2년차. 소아과 순환 근무 16번째 날. 그는 차트를 보고 약물 투여 지시를 내렸다. 체중 측정치 기반으로 용량을 계산했다. 간호사에게 구두 확인을 받았다. 오전 1시 12분.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 준혁은 다시 들어갔다. 심폐소생을 시작했다. 1시 51분. 아이는 숨졌다. 약물 용량 실수. 뉴스는 새벽 3시에 속보를 쳤다. 누가 먼저 이 단어를 언론에 흘렸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댓글창은 새벽임에도 폭발적으로 달렸다. 사람 죽이고 의사라고. 어떻게 면허 딴 거야?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어. 병원에서 쉬쉬하려는 거 아냐? 의사 봐주는 거 아니냐고. 저거 구속해야 함. 애가 몇 살이래. 준혁의 이름은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온라인에 올라왔다. 누군가 병원 내부 인물이라는 계정이 그의 사진과 소속과를 함께 올렸다. 새벽 2시 30분. 준혁은 병원 보안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경위서를 이미 2장 썼다. 손이 떨렸다. 그의 맞은편에는 병원 법무팀 소속 직원이 앉아 있었다. 직원은 서류를 밀었다. 레지던트 선생님, 우선 이 확인서에 서명해 주시면. 준혁은 서류를 읽었다. 읽다가 멈췄다. 본인의 판단 오류로 인한 투약 실수를 인정하며 그는 펜을 들지 않았다. 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네. 아이가 사망했고 유족이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원으로서도 이 사안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직원은 서류를 거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병원 정문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섰다. 현행범 체포는 아니었다. 임의동행 형식이었다. 그러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고 보안요원 2명이 준혁의 양옆에 섰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흰 가운은 벗겨져 있었다. 파란 수술복 위에 병원 지급 점퍼만 걸친 채 플래시가 터졌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환자 유족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때였다. 정문 옆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검은 코트, 눈 아래 짙은 그늘,
밤새 울었지만 울음을 멈춘 얼굴. 죽은 아이의 이모 한지안이었다. 그녀는 준혁 앞에 섰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렌즈를 돌렸다. 유족이 직접 나온 것이다. 기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상했다. 고함을 지를 것이다. 오열할 것이다. 뺨을 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아는 준혁을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는 제가 선임하겠습니다. 정적이었다.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보안 요원이 굳어버렸다. 경찰관이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준혁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마이크가 그녀 앞으로 몰렸다. 유족분이십니까? 지금 가해 의사의 변호를 하시겠다고요?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혹시 병원 측과 합의가?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다. 여기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다. 지아는 병원 정문을 등지고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지지 않기 위해 고르게 내딛는 발걸음. 그녀의 손 안에는 조카 사진이 들어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마지막 유품 중 하나. 8살 재윤이.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모 집에서 지내던 아이. 지안의 동생 재윤이의 엄마는 지금 같은 병원 7층 입원실에 누워 있었다. 암 수술 후 회복 중이었다. 재윤이의 죽음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아는 병원 담벼락을 지나며 멈췄다. 그녀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아이의 상태가 나빠진다는 연락을 받고 뛰어왔을 때 응급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던 장면. 어른들 사이 가장 어린 얼굴을 한 의사가 쉬지 않고 두 손으로 아이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다른 의료진이 시간을 확인하고 있을 때, 보호자 동의 없이 지속 불가 판정이 내려지려 할 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그 말이 들렸다. 유리문 너머로 지아는 그 말을 들었다. 재윤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준혁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 지아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벽 4시. 병원 앞 카메라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속보는 이미 전국으로 퍼졌다. 그리고 한지아는 혼자 주차장 구석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유족 변호가 올라왔다. 댓글은 하루 만에 방향이 2개로 갈렸다. 조카 죽인 의사 편을 든다고? 제정신이야? 병원이랑 뒤에서 합의한 거 아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함. 지아는 보지 않았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부동산 앱을 열었다.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 보증금 1억 2천.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재윤이 엄마 지안의 동생 수연은 퇴원이 불가능했다. 병원 측은 환자 상태를 이유로 사망사실 고지를 보류했다. 지안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수술 끝나고 나서 제가 말할게요. 장례식장에는 지안 혼자였다. 양가 친척 몇이 왔다가 갔다. 아무도 오래 있지 않았다. 지안은 사흘을 버텼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지안은 은행 3곳을 돌았다. 전세 담보대출, 적금 해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회사 인사팀 직원이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 사정입니다. 통장에 모인 돈은 총 7,800만 원이었다. 형사 전문 의료 변호사 선임료와 착수금으로 6,500만 원이 나갔다. 남은 돈은 1,300만 원. 지아는 잔액을 보고 한참 있다가 통장을 닫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아는 병원 앞 카페를 지정했다. 준혁은 먼저 와 있었다. 수술복 대신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직위해제 상태였다. 그는 지안이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재윤이한테 죄송합니다. 왜 저를 돕습니까? 지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을 잠깐 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제 동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 당신이었잖아요. 준혁이 굳었다. 다른 사람들이 시간 확인할 때 당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혐의 받으세요. 그게 재윤이한테도 맞는 일이니까. 무혐의를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변호사 이수진은 서류를 펼쳤다. 병원이 제출한 투약 기록입니다. 오후 11시 59분 박준혁 레지던트 명의로 용량 입력이 됐어요. 지안이 물었다. 그 시간에 준혁 씨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그게 문제예요. CCTV 기록상 준혁은 11시 47분에 처치실을 나왔다. 그리고 11시 53분에 보호자 대기실 앞 복도에서 포착됐다. 투약 기록이 입력된 11시 59분. 그는 복도에 있었다. 지안은 병원 출입 로그를 요청했다. 병원 측은 처음에 거부했다. 변호사가 법원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열흘 후 자료가 나왔다. 약물 보관함 접근 로그. 11시 54분. 카드 번호 2271번. 준혁의 카드 번호는 3408번이었다. 지안은 그 숫자를 오래 들여다봤다. 2271번이 누구 카드예요? 이수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현재 병원 측이 카드 소유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지안에게 문자가 왔다. 발신자 표시 없음. 501호 박간호사. 딱 그것뿐이었다. 지안은 직접 찾아갔다. 박간호사는 병원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30대 중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제가 말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말씀해 주시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잠깐의 침묵. 그날 밤 교수님이 먼저 약물 보관함에 들어가셨어요. 어느 교수님이요? 소아과 과장님이요. 저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기록이 바뀌었어요. 제가 전날 확인했던 차트랑 달랐어요. 조각이 맞춰졌다. 수술 중 판단 오류. 감당할 수 없는 결과. 그리고 가장 쉽게 덮을 수 있는 이름 레지던트. 지안은 카페를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다. 이수진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증인 확보됐어요. 다음 단계로 가죠. 밤바람이 불었다. 지안은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수진 변호사는 신중했다. 지금 바로 터뜨리면 병원이 증거 인멸할 수 있어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안은 기다렸다. 법원 사실조회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카드 번호 2271번. 소아과 과장 최병준 교수 명의였다. 삭제된 CCTV 구간도 복구됐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확보한 자료였다. 지안이 사비로 의뢰했다. 380만 원. 11시 54분. 최병준 교수가 약물 보관함 앞에 서 있었다. 자료를 넘기기 전날 밤.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 법무팀 팀장이었다.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요? 2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지안은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통장 잔액이 머릿속에 스쳤다. 1,300만 원. 됩니다.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이수진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했다. 조작된 투약 기록. 삭제 시도된 CCTV 원본 복구 영상. 약물 보관함 출입 로그와 카드 소유자 정보. 박간호사의 진술서. 익명 처리된 채로. 기자들이 조용히 자료를 읽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다. 병원은 처음엔 부인했다. 해당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하며 레지던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그러나 오후가 되자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냈다. 즉각 내부 감사 착수. 저녁 뉴스가 바뀌었다. 의료기록 조작 정황 확인. 소아과 과장 최병준 교수 병원 출입 중단. 레지던트에게 책임 전가 의혹. 다음 날 아침. 최 교수는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사직서였다. 지안은 뉴스를 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병원 7층으로 올라갔다. 수연의 병실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문을 열었다. 동생이 눈을 떴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아는 동생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최병준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냈다. 준혁의 이름이 올라왔던 포털 게시글들은 조용히 삭제됐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준혁은 복직 제안을 거절했다. 지방 소도시 작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소아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짐을 쌌다. 떠나기 전날 지안에게 문자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지안은 한참 뒤에 답했다. 재윤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기자들이 지안을 찾아왔다. 어떻게 이걸 혼자 해내셨습니까? 두렵지 않으셨어요? 보상은 생각 안 하셨나요? 지안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니까요. 그것뿐이었다. 지안은 전 재산을 잃었다. 전세담보대출 이자가 매달 나갔다. 적금은 없었다. 퇴직금은 이미 썼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재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아는 덤덤했다. 잃은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면 꽤 길었다. 그러나 지켜진 것도 하나 있었다. 재윤이의 죽음이 거짓 위에 덮이지 않았다. 수연은 퇴원했다. 동생은 처음 며칠을 울기만 했다. 지아는 옆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이 물었다. 언니는 안 울어? 울었어. 언제? 너 모를 때. 수연이 지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봄이 왔다. 병원 앞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지안은 그 길을 걸었다. 고개를 들고 똑바로. 재윤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벚꽃 보러 가자고 졸랐던 아이. 지안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걸었다. 바람이 꽃잎을 날렸다. 지안의 코트 위로 분홍빛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지아는 혼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곁에 서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재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못한 모든 진실을 위해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을 남겨주세요. 지안의 어떤 선택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